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적절한 기술, 뭐 지갑 쓸 거냐, 자압 쓸 거냐, 아니면 헬륨 쓸 거냐, 리크량 아셔야 되고, 테스트 압력 아셔야 되고, 그다음 사양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뭐 아까 연간 리크량을 하시든지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 반복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이즈라고 하면, 자, 이런 노이즈에 강한 그런 방법을, 변형이 심한 거는 매스플로우를 추천드립니다. 매스플로우. 아까도 보셨지만은, 네, 팽창이 막 돼도 팽창되는 거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압력, 풍선 생각하시면은 구멍이 있다.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있어요. 분명히 유량은 흐르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몸을 수축하면서 델타 P는 실제로 많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갑보다 차압이 좋습니까?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제 좋으면은 안 좋은 것들은 뭐 단지 그러면은 가격이 싸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차압과 지갑 디텍터 차이 가격이 별로 안 납니다.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가격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런 장비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무조건 감도만 가지고 무조건 차압보다 매스플로가 좋으니까 매스플로 분명히 좋죠. 왜냐하면 뒤에 개발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으니까 개발된 건 분명히 맞은데, 각각의 어떤 최적화가 필요하다. 무조건 매스플로가 좋은데 내가 가격을 2배를 주면서 매스플로 살 거냐, 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리크 테스트 기술은 지금 스몰, 물에 넣는 거, 그 다음에 에어리크, 그 다음에 헬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리크에서 뭐 가압, 뭐 이렇게 막 나눕니다, 저희가. 요게 뭐 제 첫 장에 나와도 상관없는 건데, 리크 테스트, 저희가 분류한 거예요. 이게 어떤 뭐, 리크 테스트 학술 회의가 있어도 뭐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버블 체크에는 물 담그거나 비눗방울 뿌리거나, 에어리크의 크게는, 자, 압력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매스플로 방식을 쓸 거냐. 압력 방식에 지각과 차압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다음 매스플로 방식에도 내가 다이렉트, 밸브를 닫지 않고 공기를 계속 공급하는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은 내가 공기를 어떤 통에다 담아놓고 이쪽에서 흐르는 걸 찾을 거냐, 비교식. 나온 순서는 얘가 가장 최신 기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도 가장 비싼. 그 다음에 쭉 그어서 헬륨 리크. 기타는 그냥 기타고요. 이렇게. 크게는 3가지죠. 그래서 헬륨에는 다시 내가 지금처럼 대기 중,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대기 중에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대기 중에서 테스트 할 거냐, 아니면 제품을 챔버에 집어넣고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구분을 대기 중 방식과 챔버 방식, 이렇게 구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나눌 수가 있고요. 대기 중에서 하는 게 내가 탐침봉을 쓸 거냐, 헬륨을 뿌려가면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챔버에 넣는 것도 챔버에 진공을 많이 확 뽑을 거냐, 챔버에 진공을 안 뽑을 거냐.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이거는 뭐 최신 기술보다는 가장 미세한 리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요겁니다. 저희가 요거는 요거는 센싱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내가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제품에다가 압을 바로 넣고 하는 거.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업스트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압력 강화 방식. 대부분 요거죠. 요게 있고, 요거는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제품에서 여기로 새 나오는 거예요. 물이 거꾸로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스트림, 뭐, 프레셔 게인, 제품을 챔버에 넣고, 지금 요거는, 요거 크게 상관없는 겁니다. 챔버에 넣고 압을 가하고, 새 나오는 놈을 센서가 챔버로 새 나오는 놈을 하는 방식. 이 방식이 이걸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제품에 압을 넣을 수 없는 뭐 참치 통조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핸드폰, 핸드폰. 아니면 배터리 이런 거. 챔버에 집어넣고 그냥 요거는 가압을 안 하는 거죠. 챔버를 집어 그냥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챔버 얘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 방식. 장시간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스몰 테스트 쪽 보시면 당연히 뭐 작동 원리는
가압하고 물에 담그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눈으로 버블을 관찰하는 겁니다. 아쉬운 거는 사람이 관찰한다는 거죠. 이거를 기계적으로 카운팅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몰하고 비슷하게 그냥 물에 담그지 않고 비누물을 도포하는 뭐 그것도 비슷한 감도라든지 그걸 봤을 때 비슷한. 그래서 도포 방식은 보통 뭐 리크 위치 찾을 때 많이 쓰고요. 여기 보시면 3mm 직경의 버블 사이즈죠. 그게 1분에 2방울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리크량으로 하면은 분당 이 정도. 저희가 1cc 정도 되는 게 3mm가 1분에 75개죠. 그래서 1초에 한 방울 정도 3mm 직경 공기방울 정확하게는 공기방울이 폭폭폭 나온다. 1초에 한 방울 정도. 그게 대충 그게 한 1c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나오는데 75니까 정확하게 1cc 아니지만 대충 감일 내가 리크레이터가 1cc다. 어느 정도냐? 1초에 한 방울 나온다. 이거 실제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에어리크라고 하는 게 거의 한계를 1cc로 봅니다. 1cc. 분당 1cc. 그 다음에 0.1에서 1cc는 특수한 경우, 최적이 작다거나 시간을 충분히 준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런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러면 0.1cc 이하는 에어리크라고 하는 걸로 찾기 힘들다. 그러면 0.1cc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미세한 거네요. 근데 1cc가 1초에 한 방울이라 그러면 0.1cc도 지금 보시면 그죠? 1분에 10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꽤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탁탁 나오는 수준. 분명히 그거 리크인데 왜 리크 테스트가 그거를 그 이하를 못 찾냐?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고, 여기서 앞에 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그런 거지 물에 대한 게 아닙니다. 물 속에 공기가 나오는 걸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혼돈을 하시면 안 된다. 스몰 테스트가 뭐 제가 사라져 가는 이유 뭐라고 했는데, 위에 아까 그 감도 구문을 다시 보시면 버블 테스트가 우리가 말하는 뭐 매스플로우 이런 지갑 하물며 차압식 매스플로우 보다 더 높습니다. 이만큼 감도가 높은 거죠. 당연히 아까 뭐 금방 설명드린 그런 이유죠. 그래서 그러면 스몰이 더 낫네. 이론적으로 높은데, 하지만 일단은 작업자 100% 스킵할 수가 충분히 있고요.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통계 공정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물을 말리는 후공정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작업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뭐 겨울에는 굉장히 뭐 춥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감도가 높다는 것도 한 곳에서 리크가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아까 뭐 1초에 한 방울, 10초에 한 방울, 근데 1분에 한 방울 나오는 건 못 찾는다. 근데 1분에 한 방울 나올 수준, 뭐 10초에 뭐죠? 나오는 구멍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에어는 토탈 리크를 보기 때문에 1cc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지만, 얘들은 구멍 한 개 한 개당 버블이 형성돼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개 한 개당은 0.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면은 1cc죠? 근데 20개면은 벌써 2c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도는 높지, 이론적 감도는 높지만 그것도 어떤 한 개의 뭐 핀홀, 뭐 거기에 대해서만 적용이 또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글부글 새는데 제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새니까 얘가 여기 고이는 거죠. 고여서 이만큼 나와서 그때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형상에 따라서 그렇게 포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 감도만 좋다 해서 무조건 낫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히 지금 추세인 4차 제조, 뭐 MES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몰이 거의 사라져 간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압력 디케이죠. 제품이 있고
압을 넣고 압력 차단하고 예, 감도를 읽고 그 다음에 아까 리크 표준, 그죠? 리크 표를 달아놓고 내가 아까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안센 제품 해놓고 측정해보고 델타 P가 얼마냐. 그 다음에 얘 열고 그러면 마스터 플러스 리크 해가지고 델타 P가 얼마냐.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게끔 기본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디텍터 이렇게 이제 자체로 꾸미실 때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은 꼭 해놓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리크 표준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내가 자체로 꾸민 나만의 DK 장비를 검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센서만 믿고 이래 하실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압하고 안정화, 측정, 교정을 하고 그래서 P를 하면은 CC가 나오죠. 저희가 감도를 아까 다 보신 거니까. 압력 DK라는 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쭉 떨어진다. 이거 DK입니다. Pressure Loss Over Time을 간단하게 DK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Pressure Decay라고 하는 게 사실상 내가 리크 테스트를 받아들일 때 인식하기 좋은 얘기인데 그냥 이제 국내에서는 뭐 지갑식, 자압식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지갑식과 차압식을 통틀어서 디케이죠. 어쨌든 디케이 방식. 그래서 요 디케이 방식은 압력 디케이 방식은 자압이나 지갑이나 마찬가지로 최적하고 리크량에 의존한다. 최적이 작으면 더 많이 차이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분류할 때 크게 압력으로 할 거냐 에어리크에서 플로우로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플로우를 읽는 게 유량 방식입니다. 리크 레이트는 유량이죠. 플로우죠. 그래서 지갑 방식, 다시 말해서 압력 방식은 내가 압 변화를 읽어서 변환시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스펙을 데타피로 받으시면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유량 방식은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유량 메터를 가지고 직접 플로우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압하고 가압을 이렇게 합니다. 가압을 할 때는 이 테스트 밸브가 있어가지고 테스트 밸브가 닫혀 있죠. 유량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흐르진 않습니다. 그다음 가압이 끝나면 바로 닫히고 열리면서 그러니까 가압이 끝났다는 얘기는 지금 플로우가 이 압력은 일단 다 안정이 된 거죠. 일바만큼 다 올라가. 급격하게 이제 플로우가 많이 안 지나가는 상태에서 이게 열려가지고 리크가 새 나가면 이만큼 또 보충을 해주는 이 양을 이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 디케이 방식, 압력 디케이 방식은 안정화라고 하는 구간이 있고 얘는 안정화가 없습니다. 안정화가 끝나는 끝부분이 바로 리크량입니다. 이거는 계속 양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뭐 제가 프레셔 디케이 얘기할 때도 안정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짧은 시간 내에는. 그래서 플로우도 테스트가 제로 제품을 내가 꼽아놓고 쭉 했을 때 제로가 나올 때까지 왜 제로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의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한 유량 제로가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도는 뭐 여기서 이제 1 돼 있는 거는 요거는 어떤 뭐 조건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특별히 이제 유량 테스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이런 매스플로우 장비 가지고 리크 테스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거죠. 같은 얘기인데 그냥 통상 리크 레이트가 큰 거를 유량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밸브를 테스트하는데 이 밸브는 분당 뭐 10리터가 나가야 돼 이런 거. 그런 거를 유량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리크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뭐 견지에서 어떤 뭐 이런 감도를 지금 그 정도 유량을 측정하려면은 미니멈 감도는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 보시는 요게 매스플로우 센서입니다. 압력, 그 다음에 유량, 아까 세 개 구분할 때, 그 다음에 헬륨이죠. 그래서 헬륨은 국내에서 통상 많이 부르시는 것
정확하게 하면은 트레이서 가스, 추적 가스, 탐지가 가능한 가스를 쓴다는 거죠. 꼭 헬륨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뒤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통칭해서 냉매 가스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트레이서 가스 리크 테스트라고 하고요. 요거는 뭐 많이 대중화, 보편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말고도 다르게 이제 구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충 저는 아까 말씀 대기 중에서 하는 방식 2개, 그다음 챔버에 넣고 하는 방식 2개,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눠지고, 얘는 감도 밑으로 가면은 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그래서 대기 중에서 할 때도 내가 그냥 이 탐침봉을 가지고 하는 거, 탐침봉은 질량 분석기 헬륨 디텍터 또는 헬륨 디텍터가 탐침봉에 연결되어 있죠. 헬륨을 제품에 집어넣고 제품에서 대기 중으로 새 나오는 것을 탐침봉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감도 이제 요러면은 대기 중에 헬륨이 있어요. 한 5ppm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그라운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리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존재하니까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감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뭐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승, CCS 이렇게 대충 하고요. 높이기 위해서, 꼭 높이기 위해서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품을 디텍터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 요 라인은 진공이 형성됩니다. 헬륨 디텍터는 진공에서만 돌아가요. 얘는 대기압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아니면 살짝 들어가는 거 괜찮고. 그래서 이제 헬륨을 뿌리는 거죠, 바깥쪽에서. 그러면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가는데, 요 라인은 이미 진공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 진공 중은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감도가 이제 올라갑니다. 3승, 4승이면은 4승, 5승 정도, 1승 정도, 또는 뭐 조건에 따라서 뭐 더 높게도 측정이 가능하죠. 이쪽은 아까 챔버 내에, 그러니까 챔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챔버 내에다가 챔버에 제품을 집어넣고 제품에다가 헬륨을 채우죠. 그 다음에 새 나가는 거를 얘가 탱크 빨아당겨서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큐뮬레이션 방식은 어큐뮬레이션이 쌓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헬륨이 쭉쭉쭉쭉 쌓이는 거를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대기압에서도 측정을 하는 방식. 챔버는 꼭 어떤 큰 스틸의 어떤 그런 챔버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방,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를 다 만들고 미국에 수출하는데 박스에 넣고 밑에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배 타고 보내죠. 한 달 뒤에 딱 받으면은 탐침봉가 딱 찌릅니다. 그러면 챔버가 지금 보면은 냉장고 박스죠. 챔버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방식도 결국은 어큐뮬레이션 방식이죠. 한 달 동안 내가 배를 타고 미국 가면서 쌓인 헬륨이나 실제로 냉매 측정기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고요. 물론 여기 살짝 고진공 아니고 살짝 진공을 뽑기도 합니다. 그게 백그라운드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큐뮬레이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뚜껑만 씌워가지고 그 추적가스가 도망가지 않게만 한 상태에서 쌓여 있는 놈을 측정한다. 그래서 펜이 달려죠. 펜으로 내가 측정하는 것, 그죠? 이쪽하고 이쪽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펜으로 서큘레이션 시켜가지고 측정을 해야지 조금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가장 한 게, 실제로 그럼 챔버를 이제 진공을 다 뽑는 거죠. 고진공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헬륨이 조금만 나와도 얘는 감지를 잘 하죠. 그래서 최고의 감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헬륨 리크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죠? 에어 리크는 액체에 대한 노리크, 그 다음에 헬륨 리크는 기체에 대한 노리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까 GDI 이런 거는 또 헬륨 하지만, 그래서 공조기 쪽에 거의 헬륨을 많이 써야 되죠. 근데 이제 공조기 쪽에 파이프 만드는 회사가 그냥 구리 파이프만 만드는 뭐 3차 밴더가 이런 헬륨 장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수모를 그냥 많이 씁니다. 그래도 감도가 조금 근데 이제 수모를 쓰면은 또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에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면은 이런 방식을 또 씁니다. 실제로 제가 몇 군데를 갔는데 이런 방, 이건 아까 마이너스 5승 정도는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얘고요. 얘도 아주 정량적이잖아요. 어쨌든 대기 중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은 내가 뿌리는 위치 뒤 나옵니다만 정량적으로 측정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치 확인, 정량 측정. 그 외에도 저희 CTS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퍼징 클램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챔버를 국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감도를 굉장히 올린 방식이고요. 결국 다시 위치 확인이죠. 위치 확인. 그 스니퍼 우리가 프로브를 쓴다는 얘기는 감도 아까 다 했던 거고, 여기서는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 내부에 있는 공기를 빼내야 돼요. 헬륨을 채우기 전에. 왜냐하면 여기 안에도 백그라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헬륨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면 막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차징 시스템 같은 게 한 개가 들어갑니다. 빼내고 넣고. 그 다음에 얘가 데리크 나면은 주위에 헬륨이 막 팍 나와가지고 막 오염이 막 되죠. 헬륨이 많이 들어가면 얘가 무리가 갑니다. 오늘 저희 CTS는 헬륨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토탈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헬륨 디텍터를 따로 만드시는, 디텍터는 따로 저희도 구매를 해서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에이질런트라고 하는 이제 헬륨 디텍터 만드시는 회사에서 한 분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 더 깊은 디텍터에 대한 더 깊은 뭐 궁금증이 있으면은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텍터 자체는 헬륨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 이것도 무리가 간다. 이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할 때 그냥 스니핑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얘 제품에 대한 데리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그래서 요걸 썼을 때 공기를 빼낼 때 우리가 진공 디케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해서 실링은 잘 됐는지 데리크는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헬륨을 채우고 스니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스니핑은 당연히 안 좋은 거는 내가 지나가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스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량적이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션 아까 방식은 고진공보다 현실적으로 좀 고진공을 만약에 보신 분들은 어큐뮬레이션 방식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큐뮬레이션 방식은 쌓이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참 순서 원리는 넣고 제품을 넣고 공기를 빼내고 제품 내부에 요거는 아까 스니퍼 프루브 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대신 이거는 어떤 박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데 넣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백필 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흘러나와서 쌓여 있는 거를 디텍팅을 한다. 이게 이제 오큐레이션 방식이고요. 한 가지는 이 주위에 항상 아까 백그라운드가 있을 텐데 이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노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노이즈가 자꾸 쌓일수록 어떤 감도는 떨어진다. 아니면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 당연히 노이즈가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이 정도만 체크해도 체크가 되는데, 노이즈가 많이 쌓여 있으면 쭉 해서 이만큼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큐뮬레이션 방식, 자, 헬륨인데 챔버다. 근데 어큐뮬레이션이다. 챔버 지금 안 뽑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진공은 뭐 퍼펙트한 거죠. 제품 진공 빼고 챔버도 진공을 빼고 둘 다 텅텅 비게 만들어 놓고, 뭐 그때 당연히 데리크 있는지 체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떨어졌는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진공만 뽑는다 해가지고 헬륨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고진공이 되면서 벽면에 있던 이 헬륨이 디가싱 돼서 스물스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진공도가 떨어졌지만
계속 백그라운드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질소 같은 거를 따로 불어가지고 이제 클린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챔버도 뽑고 다 뽑고 헬륨 백필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뭐 저희가 현장감 디텍터는 보통 마이너스 12승까지 보통 읽게끔 나오고요. 디텍터 자체는. 근데 이렇게 시스템 꾸몄을 때 저희가 그걸 현장 감도라고 보통 얘기를 지금 하는데 한 마이너스 8승 내지 9승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7승 이하는 굉장히 힘들다. 밸브도 뭐 그 금속실이 들어가 있는 밸브나 실 같은 걸 써야 되고 뭐 그렇게 조금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헬륨을 많이 하는 거는 마이너스 5승 뭐 이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섹션에 대한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뭐 리크레이터 정하고 왜 반복성이 안 나오는지 또 이론적인 고찰도 해야 되고 제품의 특성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보고 내 제품의 특성과 그 매칭이 잘 되는 디텍터 기술을 선정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다 내가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요한 게 교정, 시스템을 교정하고 이 교정을 또 검증을 하도록 꾸미셔야 된다. 내가 장비를 꾸며서 설치할 때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교정기, 헬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 헬륨에서도 요건 오리피스는 아니고요. 통 안에 헬륨이 들어가 있고요. 일로 이제 헬륨이 나오고요. 차징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렇게 뭐 불량 제품, 불량 마스터 같은 것도 오리피스 안 쓰고 실제로 이렇게 박아서, 요게 보시니까 오리피스죠. 이렇게 박아서 불량 마스터를 만들기도 합니다.